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비밀리에 운영하던 채널인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친한 친구랑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유튜브에서 저랑 똑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채널명이 뭐냐고 묻자 배당이라고 말하길래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소리랑 말투가 특이해서 몇 마디 듣자마자 바로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한 비밀이라 생각했는데 망한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강력히 몇 마디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만 조용히 하면 나인 거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소리 끄고 자막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투자에 있어서 기술이 아닌 운과 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런 심도 있는 질문에 좋은 답변을 드리기란 분명 쉽지 않을 것이기에 좋은 책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선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에 투자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심리 그리고 운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기술적 분석만큼이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 세르비아의 과학자 밀루틴 밀란코비치는 우연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 이론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태양과 달의 중력이 지구의 움직임에 살짝 영향을 주어 지구가 태양 쪽으로 약간 기울게 되면 지구를 얼음으로 뒤덮을 만큼 차갑고 맹렬한 겨울이 생겨난다고 가정했습니다. 냉혹한 겨울에 의해 빙하기가 찾아왔을 것이란 가정이죠. 하지만 러시아의 기상학자 블라디미르 코페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빙하기를 만든 요인은 냉혹한 겨울이 아닌 약간 서늘한 여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충분히 덥지 않을 경우 지난 겨울에 내린 눈을 완전히 녹여내지 못하게 되면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녹지 않고 남아있던 얼음층으로 인해 이듬해 내린 눈은 조금 더 쉽게 축적되고 다음 여름에도 눈이 사라지지 않을 확률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는 다음 겨울에 더 많은 눈을 축적시키는 원인이 되며 눈이 많으면 태양광선을 더 많이 반사시키고 냉각 효과는 더 심해지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눈을 내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빙하학자 그웬 슈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음층을 유발하는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그 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빙하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돈의 심리학에 수록된 내용 일부입니다. 돈을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빙하기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읽고도 이 책은 정말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리 효과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수많은 책들은 투자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뻔한 결과를 수식으로 설득시켜 나가기 바쁘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지 않고 남아있던 얼음층이 별 볼 일 없이 작은 규모였을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 볼 일 없이 작은이 아닌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복리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규모가 아닌 생존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뭐였든 간에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 수익률, 최선의 선택에 집착하지만 사실 성공을 위해선 최고일 필요도 없으며 최선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빙하기를 만든 것이 혹독한 겨울이 아닌 서늘한 여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냈던 사람이 아닌 오랜 기간 꾸준함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2020년 아크인베스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파괴적 혁신 기업을 담은 ARKK라는 액티브 ETF는 주가가 무려 4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2020년 미국의 상장 ETF 중 성과가 가장 우수한 상위 5개 펀드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ARKK, ARKG, ARKW, ARKF, ARKQ 이 5가지가 모두 이름을 올리며 CEO 캐서린 우드는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ARKK 차트를 본다면 2020년 최고 수익률 펀드라는 타이틀은 부질없어 보입니다.
SCHD와 S&P 500 중 뭐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림 없이 꾸준히 오랜 기간 모아간다면 둘 중 어떤 것을 모아가더라도 지금보다 큰 부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둘 중 하나를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둘 중 어느 것도 장기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수록 최초의 신념은 무너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에서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투자로 투자 방식을 바꾸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언급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돈의 심리학엔 투자 기법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가슴속에 새겨두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혹시라도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공과 실패는 기술적 요인이 아닌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술적 요인이 더 핵심적인 요소라면 저와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기술적 능력이나 분석력이 뛰어난 투자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투자의 세계에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투자 성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자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마저 기술적 분석적 능력이 뛰어난 투자 전문가에 비해 뒤처진다면 우리가 이 위험한 곳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투자 전문가는 너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평균 이상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반드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기간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길게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 평균을 따르는 지수에 얹혀가도 됩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에 심리적인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투자 성과의 차이는 생각지도 않게 심리적인 영역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자신있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심리적인 영역에서 남들보다 확실히 앞서 나가는 것이 저의 투자 전략입니다.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저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좋게 포장하면 배려심이 많은 것이고 대충 포장하자면 인생을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표현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제 성향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현재 그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까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만 맘 편히 매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시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말고 이번엔 새로운 종목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명한 구독자님들께선 당연히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상승과 하락의 진동폭이 큰 상태로 2년 넘게 요란스럽게 횡보해 왔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들고 있기가 정말 힘들었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전환사채까지 자주 발행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투자자가 많았으며 종목 토론방을 보면 장기간 물려있던 주주들의 욕과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금양에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사업이 탄탄한 상태에서 확장성을 갖는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신사업이 예상과 달리 실패로 끝나게 될지라도 기업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입지를 갖춘 기본 사업이 있다면 잘 되면 대박, 행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기업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니 끝없이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금양은 시장 점유율 30%로 세계 발포제 1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 아니기에 1위라는 타이틀만으로 매수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양은 2차전지와 관련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 사업과 양극재 성능 향상을 위한 지르코늄 첨가제 산업,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사업까지 확장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낸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이미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조금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2022년 6월 24일엔 뉴스 기사 하나에 의해 18%나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종가와 시가가 같게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라는 흥미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 못지않게 기존의 손실을 만회하거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아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많고 주가 변동성이 커서 물려있는 매물이 많은 종목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 또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50으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55대 45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이 살짝이라도 정해지게 되면 45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55쪽을 향해 비이성적으로 덤벼들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55가 주가 상승 방향이냐 아니면 주가 하락 방향이냐에 따라 큰 수익을 내게 될 수도 있으며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가 상승이 55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믿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양이라는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해내기 위해선 발포제 사업 외 신사업으로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금양과 함께 발포제 사업을 하는 동진세미캠의 경우 발포제 매출 비중이 10% 내외이지만 금양의 경우 발포제 비중이 60%를 넘어섭니다. 동진세미캠의 경우 발포제 이외 사업으로 성장을 거듭한 것처럼 금양도 변화를 위해선 신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사채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주가 부양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사업 확장이 성공으로 끝나게 될지 아닐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업 확장을 위한 과정에 주가 부양과 기업 홍보가 필수라는 점은 분명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으며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주가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정해지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많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확신을 갖고 덤벼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양에 1,000만 원을 투자했고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후 217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호재, 그리고 뉴스 및 대형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가는 단숨에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55대 45의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던 많은 투자자가 확신을 갖고 55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란 예측이 운이 좋게도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금양이 2차 전지와 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주가가 단 며칠 사이에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은 기업의 변화 때문이 아닌 오로지 투자자들의 심리적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좋은 투자 서적들을 자주 소개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을 파악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한 이후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한다면 다수의 생각에 휩쓸려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시간과 투자 자금을 불필요하게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이었다면 굳이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며칠 전의 금양과 지금의 금양이 달라진 게 없음에도 시총 2,500억대 기업에서 순식간에 시총 4,500억 이상의 기업으로 커져버렸습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엄청난 변화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 주가 상승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흐름이 바뀌는 순간 하락 또한 과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군중 심리에 의한 주가 하락은 기업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제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영역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투자 원금 1,000만 원을 회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원금 1,000만 원을 회수하고 현재 금양에 남아있는 투자금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원금을 회수한 상태이기에 금양에 남아있는 자금은 전부 잃어도 손해가 아닌 플러스 알파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주가의 상승과 하락으로부터 자유롭게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회수한 원금 1,000만 원으로는 장기 투자할 만한 사업적 비전이 충분하지만 아직 많은 투자자로부터
예전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에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언젠가 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을 경우 투자 원금을 회수하여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제가 지난 2년간 실제로 행해왔던 성장주 투자법입니다. 350만원의 투자 자금으로 시작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종목을 하나 두 개씩 늘려오다 보니 두산퓨얼셀,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파인테크닉스, 중국의 이항과 용기실리콘 등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현재는 15개 이상의 개별 성장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목 수가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5개 이내로 종목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유한 종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원금 이상을 수익 실현한 후에 덤으로 갖고 있는 수량이기 때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끊임없이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종목을 매수하기까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쏟고 매수한 이후에는 여러가지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하는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뉴스에 따라 서둘러 매도해야 할 종목이었다면 애초에 매수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투자 방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계속 진행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뎌 보이는 배당 성장주 투자로 방향을 바꾸지?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솔직한 답변은 계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도 큰 일을 평생 동안 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종목 하나를 매수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좋은 종목은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에 투자했어도 남들이 다 좋은 종목임을 알고 있는 종목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좋은 종목에 투자하고 있네요 라고 말하면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의 경우엔 남들에게 A라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뭐 하는 기업인가요? 또는 별로 끌리지 않네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려의 시선이 긍정으로 바뀔 때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일어나며 긍정의 시선이 우려로 바뀔 때 의미 있는 하락이 일어납니다. 제 관점에선 누구에게나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안도 대상이 아닌 경계 대상인 셈입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에 투자할 땐 누가 봐도 좋은 종목은 매수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를 시켰고 종목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투자자가 모두 긍정으로 돌아설 수 있을 만한 나름 근거 있는 상상이 펼쳐지는 종목일 때 해당 종목을 매수해 왔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다른 투자자들의 생각까지 투자에 반영하기 위해선 당연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투자 종목을 하나도 찾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시세 차익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진입 시점과 빠져나오는 시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장기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개별 종목 장기 투자에선 시간과 함께 시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시기에 진입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쏟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종목일지 몰라도 그 종목을 매수하는 시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4,000원대에 매수를 시작했던 저에게 금량은 좋은 종목일 수 있겠지만 9,000원대의 금량을 매수한 후 하락을 경험하신 분들에겐 좋지 않은 종목일 수도 있는 거죠. 금양의 사업성과 비전은 변한 게 없지만 진입 시점에 따라 투자의 성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개별 종목 장기 투자는 타임과 타이밍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늘 어렵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꽤 많은 개별 종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보유한 종목이 수익을 내게 될 것이라 100% 확신할 수 없으며 아마도 확신이 부족한 부분은 운이라는 요소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운이라는 요소가 반영된 선택을 다른 분들께 추천하는 것은 저의 자만을 넘어 오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 종목을 추천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능력이고 어디까지가 운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경험으로 자신감이 조금씩 쌓여나갈수록 제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다른 방법을 허둥지둥 찾아 나서고 싶지 않아 제가 경험했던 성공 사례 중 제 노력이 아닌 운이 차지했던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잘 된 건 실력 탓, 안 된 건 운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만 훗날 크게 망하지 않으려면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다는 것이 앞으로의 성과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제 노력도 노력이지만 시기가 좋았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이는 곧 시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가진 능력 그리고 노력과는 별개로 누구나 큰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선 행운과 불행의 영향을 줄이고 제 노력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투자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의 심리학을 읽으면서 성공적인 경험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일 겁니다.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이므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토록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부서진 것은 모두 자만 때문이다. 오랫동안 살아남는 능력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생존이 여러분의 전략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복리의 원리가 빛을 발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한다. 워런 버핏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 없이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뎠고 살아남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생존이 그의 장수 비결이다. 장수는 복리의 기적을 일으킨다. 바로 이것이 그의 성공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버핏과 멍건은 투자 단짝이다. 그러나 40년 전 이들에게는 릭 게린이라는 제3의 멤버가 있었다. 하지만 릭 게린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 릭은 어떻게 되었냐는 질문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찰리와 저는 늘 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의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릭 역시 우리 못지않게 똑똑했지만 그는 서둘렀던 거지요. 멍거와 버핏, 게리는 부자가 되는데 똑같이 재주가 있었다. 그러나 버핏과 멍거는 부자로 남는 재주까지 추가로 갖고 있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중요한 재주는 바로 이것이다. 복리의 원리는 큰 수익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저 썩 괜찮은 수익률이 중단 없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기만 하면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어차피 부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서두르지 않았다는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개별 성장주 투자법 대신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배당 성장 투자와 연금 계좌를 활용한 인덱스 투자로 방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빨리 부를 누리는 것보다 평생 부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맛보게 될수록 사람의 욕심은 끝없이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운까지 지속적으로 따라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욕심부리지 않고 제 그릇에 맞게 천천히 늘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와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소한 행복을 앗아가지 않을 정도의 부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속도보단 방향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핵심인 배당 성장 투자는 운보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현금 흐름은 운이 아닌 나의 노력과 실력으로 빚어낸 결과이기에 운의 영향을 받아 쉽게 무너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보다 건전한 평생 투자법은 찾아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월 300 연금 만들기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SCHD 6주와 SOXL 2주, TQQQ 2주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더 리치라는 앱에 계좌를 연동하게 되면 현재 보유한 수량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HD 10주로 받을 수 있는 배당은 세금을 제외하고 연 27,000원 정도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귀여운 금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SCHD 10주로 연 10% 배당 성장을 가정하며 10년 동안 받게 될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42만 9,300원이 됩니다. 20년 동안 받게 될 배당 총액은 154만 4,400원, 30년 동안 받게 될 배당 총액은 444만 1,500원입니다. 올해만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받는 것이기에 총액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년 후 받게 될 배당금이 42만 9,300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 10%씩 성장할 경우 10년 후 받게 될 배당금은 63,600원 정도이며 10년 동안 받게 될 배당금을 모두 합한 배당금 총액이 42만 9,300원이라는 뜻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별 볼 일 없는 수량이지만 끈기를 갖고 조금씩 쌓아가는 진정한 개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연금저축 계좌에 담은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3개의 ETF,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데스 미국 S&P 500 TR, 수월 미국 S&P 500을 각각 한 주씩 추가했으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3주, SCHD의 국내 버전인 킨덱스 미국 고배당 한 주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앙증맞은 규모의 분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수월 미국 S&P 월 분배금 11원, 타이거 미국 S&P 500 분기 분배금 40원, 킨덱스 미국 고배당 분기 분배금 65원. 킨덱스 미국 고배당의 경우 이번에 지급된 분배금 기준 시가배당률이 약 2.8% 정도인데 동일한 방식으로 SCHD의 배당금을 계산해보면 3.7%를 넘어서게 됩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당에서도 차이가 적지 않게 벌어지므로 SCHD 대신 킨덱스 미국 고배당을 모아가야 할 이유가 현재로선 딱히 없어 보입니다. SCHD와의 비교를 위해 딱 한 주만 남겨두고 더 이상 수량을 모아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3개의 ETF의 경우 아직 의미 있는 차이를 찾아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TR의 경우 8월 초에 배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 면에서 나머지 두 상품을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못합니다. 앞으로 배당 재투자 효과를 정말로 보여줄지 아니면 말로만 토탈 리턴일지 시간을 두고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월 미국 S&P 500이 월 배당을 지급하면서도 수익률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운용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아 더 낮다고 말하긴 이를 것 같습니다. 셋 중 더 마음에 드는 ETF를 찾게 될 때까진 선택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계좌엔 개별 성장주 비중이 상당히 크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금처럼 계획에 맞추어 현금 흐름을 조금씩 늘려나가며 시장 상황과 운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씩 낮추어 갈 생각입니다. 속도를 조금 줄이는 대신 방향만큼은 확실하게 컨트롤하는 게 목표입니다. 방향만 제대로라면 매년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느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아내의 개별 배당 성장주 계좌를 주제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SCHD 투자와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